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이 광화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청사를 최종적으로 둘러보고 둘 중에 한 곳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방부청사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안에 대해서 그곳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아니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용산 주민께 사과하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용산 부지 이전 안에 대해서 오욕의 역사다라고 비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용산시대. 걸그룹 소녀시대는 아니고 광화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청사 중 용산시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 집무실 옆에 관저를 신축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에 이 용산 삼각지에 있는 이 국방부청사에서 가까운 이쪽 한남동의 삼군 총장 관저를 이용할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예 이참에 이 집무실 인근에 용산 국방부 부지 안에 관저를 신축할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에 엄청나게 큰 미군이 머물렀던 미군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이거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게 당선인 측 구상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공원에서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처럼 말이죠.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려. 한겨레 신문 3면은 어떤 우려 기사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이 용산 집무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군이 연쇄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수천억 든다. 안보 빈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안보 빈틈을 우려하는군요. 청와대에서 국방부, 득보다 실이다. 한겨레 신문은 비판적입니다. 청위기관리센터 안보뿐 아니라 중대재난까지 전방위 대응 성격, 새로 구축된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미군의 청와대 도청에도 취약해진다라는 우려를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데 글쎄요. 미군의 청와대 도청 우려까지는 국민 여러분들 나름 판단에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서호남. 서호남? 이대남은 알아봤고 서호남은 또 뭘까요? 신조어인가요? 함께 보시죠. 서호남. 서울 나는 50대 남성인가요? 아니군요. 청년 0명, 여성 4명. 서호남은 서울대 나온 50대 남성입니다. 인수위 멤버 면면의 특성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50대가 많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다. 서호남. 인수위원 24명. 최종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5년간의 큰 그림을 짜게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독감. 독감? 한국경제 이면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독감 정도다. 하루 400명 사망하는데 독감 정도다. 풍토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언사, 과연 사망한 사망자 가족에게도 할 수 있을지. 전문가 중 일각은 전 세계 확진자 3명 중 1명이 한국인인데 정부가 너무 오미크론 변이를 쉽게 본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문가들의 돌직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중에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남 불발의 신경전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왈가왈부 말라, 뭐 이런 감정적인 얘기까지 언론 보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왈가왈부 말라라고 말할 정도면 뭐 거의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신구 권력 티격태격하는 거 기획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서호남 인수위 출범,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수현 수석이죠. 인사권은 분명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수석의 이야기는 곧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왈가왈부 말라.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감정적 표현. 정해진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한 라디오에서 박수현 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자칫 지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는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감사위원, 적어도 이 세 자리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 정부와 함께 양해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자칫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강행하겠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역시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임기 1개월밖에 안 남았으면서 오만하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권력 잡기 무섭게 공무원들 줄 세우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자, 적폐머리를 하고 완전한 점령군이었습니다.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년, 3년, 4년짜리 직위에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오만한 행동입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인, 청와대의 반응, 박수현 수석인데 왈가왈부하지 말라. 인사권은 대통령 거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수석뿐 아니라 탁현민 비서관이 SNS에 글을 올리게 되는 여러 행동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청와대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본인들의 의사까지 같이 섞어서 국민들께 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가장 좋아하고 즐겨 썼다는 단어가 역지사지라고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2017년도 처음 정권을 찾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모습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박수 받으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임기 내에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에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될 사람들의 인사권이 그토록 현재 임기 한 달 정도 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국민께 다하지 못했던 약속들을 하나둘씩 마무리를 지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게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몸에 담았던 특히 마지막 임기 순간까지 함께했던 참모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하고 있는 참모로서 저는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다. 참모들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김병민 전 대변인께서 볼 때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을 인사 강행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수현 수석의 메시지를 보도하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던 단어 역지사지라는 그 사자성어를 한 번쯤 돌이켜보고 2017년도 정권을 가져갔던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캐비넷에서 온갖 문건들이 자꾸 쏟아져 나왔던 일들이 저는 5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런 일들,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들과 본인들이 전 정부에게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일들을 혹시 지금 임기 말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고 본인들이 과거에 비판했던 일들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 일들을 지켜나간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상식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메시지. 역지사지의 반대어는 통상 내로남불인데 김병민 전 대변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물론 개인 자격으로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거긴 하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홍보수석이 첨예한,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잡음을 낸다는 건 초유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좀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왈가왈부하지 마라 인사권 단행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일까요? 일단은 홍보수석 이야기가 좀 과했다는 이야기가 들고요. 표현 자체가. 그다음에 세익스피어 희곡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런 말이 있는데 All is well, that ends well, that as well. ends well, ends.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쓰실 거면 영어는 좀 삼가해 주시죠. 그다음에 한자에 한문에 화무 11홍에 권불 5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당연히 있죠. 인사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당신 마음에 쓰는 사람을 써라 인사권 주니까.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법적인 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그런데 그 한국은행법을 찾아보니까 한국은행 총재 그 임기가 4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총 8년.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원은 6년.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은 4년에 4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 윤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다음 달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일 때는 인사권이 아무리 지금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그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해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법이란 게 뭐냐면요. 상식적인 것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조문으로 만든 게 그게 법이에요. 아, 법이라는 건 네네. 상식적인 것을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법들 중에는 맞지 않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 법조문대로 딱 할 거면 아주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는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부분들을 메우라고 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AI가 판사를 하지 못하러 판사를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께도 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자리를 인사권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 정혁진 변호사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여야도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신 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에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 대단히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불발이 된 것 아닌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당선인이 주요 새 보직, 한국은행 총재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자라는 제안이 대단히 무례했기 때문에 불발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있는 분들은 워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근무 환경이라든가 권력을 잡으면 천년만년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저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청와대 분위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무엄하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불발된 것이다. 김재원 최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김영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감사위원 매우 중요한 자리인 거 국민들 다 아는데 이거 당선인이
같이 상의해서 인사하자라고 요구한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매우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무례한 행동입니까? 이제 방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분위기를 통합적으로 가져가고 그 이후에 뭐 실무적으로 그런 새로운 인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미 두 사람의 만남, 두 분의 만남에 아예 조건을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무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병민 대변인이 역지사지를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분들이 나가는 분들에 대한 역지사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령군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 보다 조심스럽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말에 얼패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수석. 예.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쓰지 않는 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고 예.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예,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그런 거죠. 모든 권한이 다 있다고.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예, 모든 권한이 있다고. 예컨대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법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있지만 뭡니까? 그 권한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법제화하든지 예를 들면 새로운 당선인이 투표에 뽑히면 그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는 예. 새로운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이 문화가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과 권력은 행사하지 않을 때 오히려 힘이 발휘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예. 권한이 있어요. 그걸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당선이 됐으니까 그 권한을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인 거예요. 양쪽 모두 다. 예, 그게 니한테 권한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면 오만한 것이죠. 만남의 예. 전제를 당신의 권한을 내한테 주세요. 내가 됐으니까. 이렇게 비치면 그 파국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시 명언이 나왔습니다. 권력과 권한은 법에서 주어진 대로 다 쓰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는 명언,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민 기자. 그래서 알겠어요. 청와대가 문제 삼는 것도 알겠고 당선인 측이 황당하다는 것도 황당한 입장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그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느끼기에 당선인 측이 무례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와 선관위원과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행하겠다라는 겁니까? 기분 나빠서? 글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통령 권한의 핵심이고 고유 권한인 건 틀림없습니다.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절대 권한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권한은 절대 아닌 거죠. 만약 절대 권한이라면 굳이 뭐 인사청문회나 인준투표를 통해서 국회에 견제를 왜 받겠습니까? 절대 권한이라면 국민 여론 때문에 왜 대통령 스스로 인사를 철회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라는 건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늘 견제를 받고 그것이 제도적 견제든 아니면 여론이라는 어떤 비제도적이지만 그것이 관행적인 견제든 받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발언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당선인 측도 좀 더 뭐 예의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통합 정신을 분명히 대통령도 당선인도 얘기했습니다. 통합 정신이라 함은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양보하는 게 통합 정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신구 권력 교체기에 과연 누가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이미 관례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정리라는 권력들이 새로 맞는 권력을 향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게 그것이 미덕이고 배려고 통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뭐 다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좀 무례한 반응들이 나온 것도 뭐 일부 있었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함께 좀
협의하자 했을 때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청장, 임기가 있는 경찰청장 인사를 할 때 어청수사 청장 인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명박 당선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합 정신을 발휘하는 게 마무리하는 권력의 미덕이고 배려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견해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선관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행하겠다 만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신구 권력의 잡음이 인사권 강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갈등을 양 권력이 잘 조화롭게 극복해낼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태희 특별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는 협조 잘해줬다라고 말이죠.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네. 제가 연락을 드려서 예. 자, 이제 앞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텐데 인사에 관한 것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좀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그때도 했거든요. 잘 협조가 됐습니다. 자, 당선인 측에서도 아예 뭐 불발무산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의 기류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은 또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임태희 고문의 이야기처럼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협조를 잘 해주리라라는 기대감도 현재 양측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이 당선인 측이 또 티격태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서동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는 당선인 측의 설명을 청와대가 반박을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이 발언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서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청와대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가짜 뉴스라며 현 청와대에서 발끈했습니다. 박수현 수석과 탁현민 비서관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1분 안에 뵐 수 있는데 효율 높이기 위해 이전한다는 논리성 어디서 나왔냐? 탁현민 비서관, 직접 확인해보니 뛰어가면 30초다.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직선거리 약 500m. 전력 질주하면 탁현민 비서관 말대로 몇 초 안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본관 집무실에 대통령이 없고 비서동 집무실에 문재인 대통령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의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미 대변인? 네. 왜 김은혜 대변인과 당선인 측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가 청와대 이 두 분의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동에서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왜 자꾸 그런 가짜 뉴스를 얘기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대통령과 비서진들 사이의 소통의 거리가 멀지 않다. 왜 우리를 향해서 자꾸 불통의 정부처럼 인식되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게 많은 국민적 여론의 중론이지 않겠습니까?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대통령의 24시간이 공공재라고 불릴 정도로 어디에서 어떤 역할과 일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겠다고 했지만
그 현황판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국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일자리 현황판 그 이후에 왜 공개 안 하느냐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와 여론들이 높다는 것을 저는 청와대에 현재 있는 참모진들이 좀 겸허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본관이 아닌 여민관, 그러니까 비서동에 대통령이 집무실을 놨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다. 충분히 잘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지난 5년을 한번 곰곰이 돌아봐 주십시오. 그 5년 동안 대통령의 24시간이 공공재라면 여민관의 집무실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만큼 오랜 시간 거기에 근무하면서 참모들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자신 있게 청와대가 국민께 얘기했던 적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본관에서 대통령이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모들과의 거리가 가까웠다. 우리는 고로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공약과 약속 실천이 상식적으로 현재 있는 정부의 문제로 치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날 국민들이 바라봤던 불통의 문제는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정부도 그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가히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국민들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 전문가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꼭 집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하게 정치적으로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저는 청와대에 있는 마지막 참모진들이 국민에 대한 예우와 예의로서 이런 일들은 한 걸음 뒤로 물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김명주 전 대변인 의견 들어봤고 김영주 의원님, 이제 궁금한 건 앞서서 회동이 불발된 것은 청와대는 청와대 입장, 당선인이 입장을 내면서 이게 티격태격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김명주 전 대변인이 말했듯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서 비판했던 측면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언론 보도되기는 박근혜 정부 때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멀다라는 문제와 비판 의식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왜 발끈을 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문제 삼는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뭐 무엇보다는 원래는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결과적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하고 더 가까이 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로서 청와대를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 설명하면서 청와대의 구조를 문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현재 청와대로서는 그렇게 구조가 엉망인데 일을 했냐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문재인 청와대를 언급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청와대는 권력이 교체되면 바꿔서 쓰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윤 당선자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럼 관절을 하는 데 있어서 용산에 관절을 넣겠다. 그럼 과연 퇴근길이 있는 건가? 퇴근길에 호프 한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다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다만 그 이전의 명분이 국민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구조가 안 좋으니까 미국 백악관 모델로 신축하겠다. 이렇게 논리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수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거둔 거다. 이재명 기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건데 지금 양측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아요. 사실 박수현 수석이나 탁현민 비서관이 요 청와대 이전 문제는 앞서서 인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인 것처럼 청와대 이전하겠다는 것은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의 공약인데 왜 굳이 남의 공약에 왈가왈부 거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이제 글을 쓰면서 어제 이제 저희 인터뷰도 했었지만 어제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런 문장을 쓰긴 했었습니다. 이 글이 마치 현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길 바란다. 본인이 다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현 청와대는 불통 구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본관 집무를 쓴 적이 없다. 뭐 그것이 맞다 그러면 뭐 그만큼 참모들과 소통이 원활했구나. 뭐 믿어야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 이 논의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민과 멀어지고 청와대 내부 논리에 갇히는가라는 게 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하면서 이제 저 공간적인 물리적 공간의 거리감 이런 것을 같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 물리적 거리감을만 떼어내서 뛰어가면 30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구조는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일부러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와대는 정말 불통구조라는 걸 오히려 전 저 얘기 자체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제기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다시 엉뚱한 논리로 그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뛰어가면 30초라면 오히려 국민들은 묻겠죠. 아니 그러면 왜 부동산 정책을 28번 실패한 동안 단 한 명도 뛰어들어가서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 왜 때 뛰어가면 30초면 예. 왜 정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1년 동안 싸우면서 국가기관이 무너질 때 단 한 명도 뛰어들어가서 그걸 바로잡지 못한 거죠? 누군가는 그건 묻겠죠. 누군가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뛰어가면 3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국민들과 거리감이 생겼느냐를 지금 묻고 예.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베테랑 기자의 강력한 돌직구가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이 20몇 번 실패하는 동안 뛰어서 30초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뭐 이건 청와대가 또 발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자의 지적에. 그럼 또 청와대 입장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m 거리라면 저 비수동을 신축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비수동을 신축하면 되죠. 공간 옆으로. 공간 옆으로? 예. 이렇게 구름다리 놔서. 그것도 방법이네요. 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특징을 키워드로 꼽으면 서운함이라는 키워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디선 뭐 SNS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 서운함이 뭘지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서울대 나왔고 50대시고 남성이시고 여기서 딱 정혁진 변호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40대 같이 보인다는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가장 편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넣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일정 부분 또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예. 그 안철수 윤석열 위원장도. 다 서울법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 24명 중에 13명이니까 거기에다가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합치면 26명 중에 무려 15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신경하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서운함이라고 하는 말은 인수위보다 훨씬 예전부터 쓰였던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거의 다 서운함이었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50대 그 남자들이 대법관들의 거의 뭐 한 80-90%를 갖다가 차지했었어요, 이전에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성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대법원도 많이 이제 구성 달라졌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그래도 이제 좋게 본다라고 하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길게는 한 2달 정도 유지되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정식으로 내각을 발족시키고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뭐 능력도 좋고 다 좋지만 뭐 꼭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른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잘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안철수 권영세 투톱하에 인수위가 어떻게 조직됐는지도 확정이 됐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당선인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을 겸직하는 김한길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기획위원장 원희룡, 취임준비위원장 박주선 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 24명 인수위원이 구성되는데 김병민 전 대변인님, 뭐 글쎄요.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권영세 좀 지나치게 올드보이들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20대나 30대 뭐 나이가 능사는 아니지만 청년 측이나 여성 측의 목소리는 인수위에서 아예 배제된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 선거 때를 보면 청년 보좌역들의 이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죠. 이 청년 보좌역들의 실질적인 역할들도 인수위원회에서 주요한 실무진으로 참여할 거라는 것들이 많이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한시적인 조직이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 틀을 짜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게 되면 전 정부에서 경험을 했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함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인수위가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도 대거 등용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가장 실용적이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짧은 기간 아주 완벽하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지난 국정 등에 대한 그리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인수위를 꾸리다 보니까 다소 연령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인선과 구성은 어쨌든 한시적인 실무 위주의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와 내각이 구성되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 속 용산시대 개봉 박두 주제 공개합니다. 용산시대 개봉 박두 안보 공백 우려. 용산 집무실 구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오늘 이 광화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서 최종 마음의 결정을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TF와 75분간 회의를 했다. 광화문 외교청사, 용산 국방부청사 압축된 후보지 장단점과 소요 예산 상세 보고받았다. 윤, 국방부 신청사 이전 방안 더 선호. 오늘 두 곳 현장 방문 뒤 최종 결정하겠다. 제가 자, 저 받아주시고요. 국방부 신청사 내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청사진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함께 보시죠.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부지 지도입니다. 항공샷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워낙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신용산역과 용산역 인근 가깝습니다.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국방부 부지입니다. 실제 이렇게 지도보다는 직접 가보면 훨씬 더 국방부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부지보다 더 넓은 게 사실은 이렇게 사우스 포스트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용산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미군 부대입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수가 이 앞에 주둔했었는데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텅텅 빈 땅입니다. 이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용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기존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대사관 숙소 부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입니다. 그리고 요 전체적인 부지를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국방부 부지 안에서 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저 건물, 국방부 청사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지하에 지하 주차장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청사 계획 나와 있습니까 지금? 1층에서 2층까지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안 돼 있습니까? 잠시 후에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백악관 모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도 보고 백악관 모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도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악관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관저와 사무실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뿐이 아니라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대변실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게 백악관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청사에 있는 뭐 1층부터 한 5층까지를 청와대가 활용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좀 더 봐야겠지만 뭐 1층은 기자실을 두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 비서들이 운영하는 사무를 두면서 수시로 이제 오가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민관 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악관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시내 한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악관 앞을 시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용산 옆에 있는 이제 시민공원들을 활용해서 시민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바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안이 이제 외교부 청사 이전안과 함께 이제 두 가지 안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뭐 용산 안에 아무래도 좀 많은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안을 만들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 옆에 신축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시 용산공원 착공과 함께 집무실 옆에 관저를 신축할 예정. 신축 전에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가능성.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국방부가 소유한 유휴부지 활용해 관저 신축하는 방안의 무게. 정익진 변호사님,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 저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네네. 법무실장. 네네. 정확하죠? 네네. 저 미군 기지 부지가 상당히 넓고 네. 그게 다 공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 부지 큰 부지가 공원이 되면 지금 당선인 측의 설명대로라면 그 미국 백악관을 시민들이 공원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네. 가능합니까? 저 앞에 공원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 네. 그 미군 기지가 용산이 80만 평이거든요. 그다음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방부 자체 부지가 18만 평이에요. 제가 이제 국방부 처음 이제 임용돼가지고 출근을 딱 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별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지은 청사가 있어요. 거기 자주국방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처음 국방부 가니까 아 여기가 국방부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앞에 있는 그 국방부 본관 건물 10층짜리 건물인데 저기 한 1000명 정도 근무한다라고 하고 똑같은 거의 쌍둥이 같은 빌딩이 합참 빌딩이 있거든요. 합참 있죠. 건물이. 예. 거기도 또 그만한 그게 있고 뭐 조사본부, 시설본부 해가지고 건물이 수십 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본관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청와대 정원이 몇 명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직제표를 봤더니 44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무슨 공업이나 시설이나 심지어 임업 담당한 그런 서기들 같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굳이 그 청와대 관리할 일이 없을 테니까 국방부로 안 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청와대를 소통한 것도 있지만 슬림화하겠다, 실질적으로 해체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제표에 나와 있는 443명 중에서 상당 부분 덜어내면 한 300명 정도면 될 거고 300명. 네, 그러면 국방부 2층 장관실이 커요. 예. 2층 장관실이 제 기억에 의하면 거의 반층이거든요. 거기 그냥 대통령 충분히 그 대통령 집무실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2층의 나머지 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차관실이고 또 기타 이제 시설들인데 비서실장실 차관실 쓰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저 건물에 한 5개, 한 서너 개 층만 써도 충분히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저걸 갖다가 전체 건물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저를 지을 땅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80만 평 중에 그다음 또 상당 부분 이미 우리나라가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그 대통령 관저를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마치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이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평 되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 대통령 관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것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 미군 부대 통해 가지고 길 가면은 그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나오시는 거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조금 슬림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당선인 측이 처음에 밝혔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만약 광화문 정부 청사안을 확정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때는 정말 당선인이 밝혔던 것처럼 광화문 강쟁의 시민들과 더욱더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 슬림한 청와대가 되겠다라는 것에는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안보적인 보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저 국방부 청사에서 오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못지않게 저희가 폐쇄적이거든요. 부지도 굉장히 크고 민간인이 저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저기 건물을 한번 보시면 거의 군사 건물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집무실과 뭐 기자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지만 기자들이 장관실, 집무실까지 갈 수도 없어요. 다 바리케이트 쳐져 있어서.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대통령께서 거기에 계시더라도 수시로 남대문도 가고 그리도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에 계시나 용산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나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논의 자체를 그러면 퇴근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계획에 의하면 뭐 청와대 이전하는 뭐 국방부 건물 바로 옆에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퇴근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명분이 별로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가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저 국방부 건물을 비워달라. 이런 부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당분간 청와대에 있다가 6개월 안에 예를 들면 수방사라든지 뭐 어떤 방위사업청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계획을 좀 뽑아 올려라. 국방부도 숨쉴 여유를 주고 또 뭐 또 민간인들의 요구라 뭐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가면 되는데 당장 내일 모레 5월달이면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국방부 거리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근데 6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요. 김포공항의 항공 노선까지 이전해야 돼요. P73이라 해서 항공 제한 구역이 별도로 새로 측정돼야 되거든요. 활주로까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그 통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무색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김은혜 대변인의 오늘 아침 답변이 국민과의 접촉과 소통은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실 한 건물과 국민 소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 이전을 이렇게 비판해서 논란입니다.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 자, 그러자 허은하 의원이 탁현민 비서관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입니까?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저 용산 부지 터가 오욕의 역사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용산 땅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청사는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에요. 국방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역시 점령군의 오만에서 비롯된 발상이지 않을까.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 비판 중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민들과 소통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안민석, 김병주 의원의 비판은 나름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판의 논리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 때문에 용산 땅은 오욕의 역사가 있는 땅이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가야 되냐? 이 논리대로라면 오욕의 땅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은 뭐고, 오욕의 땅에 있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뭐고, 미군 부대는 지금까지 오욕의 땅에 있었던 겁니까?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일본군이 주둔했던 게 이모군란 때죠. 그러면 188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40년 전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이제 오욕의 역사를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그 땅은 오욕의 땅이니까 대통령 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라 그러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영토 중에 유린당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디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뭐 약간 좀 황당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욕의 역사라는 건 지우고 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도 우려합니다. 과연 국방부 청사가 정말 소통의 공간인가?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의문인 거죠. 두 번째가 과연 국방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전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전하고 합동참모부가 이전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청 이전하고 연쇄적인 이전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안보 공백은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하는데 과연 목적을, 이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듭니다. 전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첫 번째 시험대다. 이 청와대 이전은 그런 점에서 이것을 만약 이런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시킨다면 전 굉장히 국정 동력을 추진력을 얻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야말로 첫 과제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첫 번째 중점 사업부터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빈틈없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용산에 사는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오욕의 역사, 오욕의 땅. 사실은 오욕의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되돌려주는 게 오욕의 역사입니다. 돌직구인데요? 10년마다 틈인데 왜 문재인 정부는 10년을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민주당이 오욕의 역사를, 윤호중 비대위원이 물러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본인 스스로 오욕의 역사예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민주당한테 표 하나 줄 것 같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왜 비대위에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에 대한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또 비판해 주셨습니다. 5월 10일부터 청와대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김은혜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말 그대로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곧 통이동 동네에서 점심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메뉴는 동네 목욕탕 방문에 이어서 피자와 파스타였다고 합니다. 서초동 자택 지하 대중 목욕탕에서 목격담이 화제가 됐는데, 목격 시민, 덩치 좀 있고 살이 뽀얀 분이, 이게 좀 TMI네요. 이게 대통령 당선인의 살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TMI입니다, 이런 건. 자, 어제 점심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위원장과 이탈리안 식당에서 파스타, 피자, 오찬 후 경복궁 앞 돌담길을 산책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피자, 파스타도 좋아하세요. 요즘 보면 어르신들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라는 그 메뉴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선 위원장도 그렇고 김한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치인들과 함께 오히려 좀 젊은 메뉴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윤석열 당선인과 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식사 밥을 나눴는데 피자 파스타를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같이 함께했던 그 분위기를 더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려된 메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혼밥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공약 하나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도 오늘은 내일은 또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까 또 어떤 메뉴로 밥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분들에게 식당을 가면서 활기를 되찾아 주려고 하는 당선인의 모습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늘 소통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나머지 임기 내내도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순간 헷갈려고 웃음 짓는 재미난 장면도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들어보시죠.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슬리나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리마를 주장을 하셨는데 대통령 슬리마라는 건 물리적인 슬리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대통령실. 예. 청와대 슬리마를 주장하셨는데 네네. 그 이제 승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그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의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슬리마를 기자가 물은 건데 김은혜 대변인이 순간 대통령의 슬리마로 잘못 알아듣고 당황했던 모습이 참 재밌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곧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잘하고 도움될 만한 걸 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다. 다음 주 등판 추측. 현재 코바나 컨텐츠 대표 활동은 중단. 임기 마친 후에 복귀할 예정.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도움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문화예술의 조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 컨텐츠, 전시 기획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거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가 그 당선인 후보 시절 선거 캠페인 그리고 활동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을 찾아서 장애 예술인들의 전시를 쭉 관람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을 가보면 그림들이 몇 개가 걸려 있는데 그중에 그림 하나도 장애 예술인의 그림을 구매해서 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특히 어려운 분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부분들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많이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려견들 실질적인 유기견들을 입양하면서 했던 좋은 미담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소소하지만 그리고 또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에 있는 국민들을 챙길 수 있는 일들에도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아까 피자 파스타 메뉴 선정 관련해서 분위기가 화사해졌다고 표현하셨는데 김치찌개나 백반이 화사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자 파스타와 함께 화사하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같이 함께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분들과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메뉴를 같이 가져가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김치찌개도 먹는 사람들이 화사하게 먹으면 되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또 드렸습니다. 괜히 또 이런 작은 발언들이 또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봐 해명의 기회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돌직구쇼 핫2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 실루엣을 공개합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지금 전국의 시도 선관위원들이 물러나라라고 선관위 조직 내에서 물러나라라는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예상위입니다.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지방선거를 잘 대비하라라는
충고의 말씀이다라는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논란의 뉴스입니다. 일단 어제 모습 보시죠. 고칙 두명 표명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칙 표명에 대해서 사퇴 표명하실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국민적으로도 여야 모두 사퇴 압박이 있었는데 노정희 위원장의 의중 뭘까 궁금했는데 사퇴 거부입니다. 일단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15명이 신뢰회복위에 위원장 거치평 필요하다. 물러나라나 강한 압박. 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도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부실 혼란 발생. 노정희 위원장 사퇴해라. 국민의힘 염치가 있다면 사퇴 결단 내리길. 어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저 돌직구쇼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었잖아요. 노정희 위원장 사퇴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답변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사퇴 거부. 목전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 관리하기 위해선 신중할 수밖에. 오히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라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원 임명한 거 지금 6명인가 7명 있는데 저는 사표 내야 됩니다. 6월 지방선거기에서 선관위가 진짜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선관위로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 그대로 끌고 가면 국민들이 선관위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하고 끝나면 맨날 부정선거 소리가 나옵니다. 예. 노정희 선관위원장 재임 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편향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자신 사퇴하는 것이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익진 변호사님,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뭐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청와대와 당선인이 갈등하고 있는 뭐 누구 인사를 하니 마니 검찰총장이 물러나니 마니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엄청난 이 과오에 대해서 여야 불문 선관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국민들적인 비판과 급기야 선관위 내부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격이 김호수 검찰총장 건과는 다른 건데 지방선거를 더 준비 잘하면 된다라고 사퇴 거부하는 노정희 위원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뭐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은 대한변협에서 어제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의 초석인데 그런데 행정 편의적인 그런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비밀 투표가 대선에서 훼손이 됐다. 그다음에 투표지가 허술하게 관리됐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막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관리상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협에서 이것은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하나 바꾸는 걸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노정희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변협보다도 그 선관위의 그 발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있고 시도 그 선관위가 있는데 거기 상임위원들이 있거든요. 시도 선관위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도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의 상임위원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해가지고 15명에 되는 상임위원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냐면 이번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대외적으로는 선거에 대한 신뢰가 아주 손상이 됐고 대내적으로는 선관위 직원들한테 자괴감을 안겨줬다. 그다음 제가 더 주목했던 것들은 이제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지원을 지금 거부할 태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그냥 더 잘하겠다는 단순한 말로 그 수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지난번 대선에 그 선관위의 그 난맥상을 노정시킨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으로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져가는 국면이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신뢰를 못 받는 선관위원장이 도대체 지방선거를 뭐 어떻게 다 준비하겠다라는 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조간신문이 노정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사퇴 거부 노정희 위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중앙 노정희 선관위원장에게 6월 지방선거 맡길 수 없다. 경향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동아 노정희 사퇴가 답이다. 동아일보 사설 세죠. 사퇴가 답이다. 한국경제 직원들도 나가라는데 버티는 선관위원장의 후한무치. 한국경제 더 세네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 후한무치.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왜 안 물러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명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억지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누구의 몫으로 들어왔는가 또 2년 5개월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오히려 물러났을 때 지금 선관위원들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더 말하자면 공백이 더 크다.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 선관위원 또 혹은 추천자 지금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변협 이렇게 추천인들 간에 옥신각신하는 분열상 막 그런 것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오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지명직, 임명직이라 하더라도 뭐 자기가 하는 원래의 직업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관 자체는 그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정희 위원장이 왜 사퇴를 이렇게 거부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럴 거였으면 지난 대선 때는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은 건데 혹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노정희 위원장 선관위원장 당시 지명 당시 논란이 됐었던 게 특정 진영과 코드에 부합한 인사가 또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지금 이 대목에서조차 진영, 인원수, 이념 이런 거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죠? 글쎄 뭐 정확하게 진짜 뭐 노정희 위원장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희 위원장의 뭐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라는 조직은 원래는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그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은 이제 전체를 통해서 의견을 밝힐 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원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최근 사의 표명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냥 노정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마저 만약에 비우면 그야말로 선관위 지도부 자체가 다 공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70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뭐 조금 전에 이재호 장관 얘기처럼 뭐 다 물러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선관위원들은 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봤을 때 사실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참 어려운 뭐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선거 관리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당만 지금 국민이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조차도 선관위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공백이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위원장이 물러나면 이제 6명 체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법관이 늘 선관위원장을 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선관위원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가정이 돼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뢰가 지금 노정희 체제의 선관위에 결여가 돼 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건지가 조금 의아한 대목이라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엔 하투 두 번째 뉴스 실루엣 공개합니다. 확진자 최악의 폭증 속에 오늘 방역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60만 명이 넘어섰죠. 오늘은 다소 줄어든 40만 명인데 그래도 많아요.
오늘 새 거리두기 발표, 사적 모임 인원 8명, 영업 제한 시간 밤 11시로 늦춰졌습니다. 방역은 완화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가 혹시 방역을 포기한 거 아니냐, 온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 오히려 감염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 3주 전부터 카시만 찍겠구나 그때부터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찍어서 오히려 두려운 상황 있잖아요. 그냥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이번 유행을 마지막 유행으로 한번 만들고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없거든요. 자,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네. 이재갑 교수는 정부의 이 방역 일상회복위 자문위원을 맡았는데 정부의 방역 수칙에 반발하면서 그 위원직을 던지고 나온 분입니다. 네네. 다 걸릴 때까지 정부가 기다리는 거 아니냐.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거로 보여요. 그러려면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저는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하루에만 400명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방역 수칙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방역은 완화하고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바람에 지금 40만 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정부의 뜻이 솔직하게 뭡니까? 일단은 지금 800만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900만, 1000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뭐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코로나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 좋은데 저는 두 가지가 의문인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소상공인들 힘들게 강화를 갖다가 시켰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걸려가지고 위중증 환자들 됐을 때 코로나 환자들 많아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위독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그 2년 동안 세웠단 말인가. 예. 쉽게 말하면 병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준비하라고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그 많은 분들이 정말로 희생을 갖다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대로 준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그분이 임명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1년은 더 넘게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정말로 많은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은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는 일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내용 확산, 문 사과 요구에 발끈. 앞서서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용산 5.16의 역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대위원장직 물러나라 라고 돌직구를 알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꽤 많은 상당수 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 재선, 연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고용진 대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보겠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하고 큰 흐름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질책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 중이고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앞서서 김영주 의원께서 돌직구 날렸지만 초재선 의원들의 상당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라는 건의를 면전에다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쿨하게 결정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이제 뭐
뭐 쿨하게 거취를 뭐 표명하겠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비대위 회의를 할 거고요. 예. 회의를 하면서 또 연쇄적인 의견을 청취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어떤 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만약 거취 표명이 한다면 이번 주말에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내용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뭐 친문 갈등 이렇게 또 이재명파와 문재인파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부의 갈등이 더 비화되는 어떤 모습들 이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조금 현재 비대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젊은 체제로만 갔다라고 하고 지방선거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과 충원을 하시면서 물러나는 혹은 뭐 어쨌든 끝까지 뭐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로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카드 안 된다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는 주장 중에서도 패장이 어떻게 지도부를 맡느냐, 윤호중 물러나라 라는 비판 한 갈래가 있고 윤호중은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서라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윤호중 비대위 괜찮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혼재돼 있는 것 같고 의견들이. 그러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전 둘 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첫 번째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자체가 여전히 가장 민주당은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윤호중 위원장도 굉장히 본인이 맞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설득을 하면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를 치려면 누구 하나 남아야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비대위를 맡겼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쇄신과 원칙을 세우는 작업보다는 선거를 선택한 거죠. 선거를 택한 거죠. 자,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결국은 쇄신과 원칙을 택하지 않고 선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냈죠.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선거인 대선을 패배했는데도 여전히 쇄신과 원칙을 세우는 작업 대신 선거를 택한다? 그럼 전 더 큰 패배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안이 그럼 과연 이재명 고문의 등판이냐 참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 민주당 관점에서 봤을 때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의 책임이 가장 큰 후보가 그럼 내가 맡겠다라는 게 어떻게 국민에 설득이 됩니까? 두 번째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와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후보들만 지친 게 아니라 국민도 지쳤습니다.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는 순간에 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거를 또 치르겠다고요? 참 이해하기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이재명 고문의 관점에 봤을 때도 지방선거가 뭐 얼마나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선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또 패한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을 또 까먹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이재명 고문에게 맡아라라고 내미는 것도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이 둘 다 그냥 쉬운 선택이 아닌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민주당의 관점, 국민의 관점,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이재명 기자가 의견 흥미롭게 얘기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과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이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는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이죠. 문 대통령 퇴임 사인 반성문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나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출신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고민정, 김의겸, 최강욱,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 입장문.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소문 쓰라고 벼랑 끝 모는 게 좋은 정치인가. 최 위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말을 제어할 수 없다면 윤회중 비대위원장은 자격 미달, 최 위원 내보내라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이배 비대위원이 다시 반박합니다.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하는 건 섭섭하다. 반성 사과에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야 한다. 대선 패배,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나 후보 모두가 책임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민주당이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차 3차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왜 사과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진짜 사과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호남을 찾아서 윤호중 지도부가. 그러자 황교익, 민주당이 조국을 버리면 난 민주당 버리겠다. 김용민, 상처투성이인 조국과 그 가족 좀 그만 건드려라. 기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살아왔나 라는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선 기간 중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답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했으면서 왜 아직 조국의 강을 못 건너냐라고 제가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재명 고문의 답변은 나는 정말 건너고 싶은데 조국의 강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넓다, 결국 못 건넜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조국의 사태를 사과했는데 한번 사과했으면 진정 어린 사과가 됐으면 재차 사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의 강의 강폭이 아무리 넓기로서니 지난날 보수 정당이 겪었던 탄핵의 강의 강폭만큼 넓겠습니까?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 1년 정도의 기억이 나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이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게 되고 이러면 혁신을 하든 반성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이것이 4분의 5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리게 이제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상대 정당이지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합의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그 비대위가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줄 때만이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사과를 한 해 만에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마지막에 그 사과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 혁신하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당시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의 그 뜻이 모여졌기 때문에 지금 날의 상황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려운 날을 겪고 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도 좀 옆에서 상대 정당이지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